메리 크리스마스. 아직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미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어떻게 좀 즐거운 한 해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같이 이야기할 작가는 이전의 작가들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그림책 작가로 조금 더 잘 알려져 있는 분일 것 같아요. 숀텐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같이 해볼 거고, 그 숀텐의 작품 세계와 또 이제 최근작 이너시티 위주로 좀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호주 작가예요. 오스트레일리아 작가고, 이분의 아버지가 이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호주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이민 2세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튼 호주 작가입니다. 제가 이 작가를 소개할 때, 특히 학생분들한테 얘기할 때 정말 재미난 삶을 살고 있는, 제가 말하는 그 재미난 삶이라는 게 진짜 작품을 낼 때마다 상을 받아요. 상을 받는데 모든 상이 다 소중하고 좋죠. 근데 그 상들이 네로라 하는 상들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명예의 끝, 할리우드 오스카상까지 거머쥡니다. 뭘로 받았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농담 겸 진담 겸 이분 나중에 위인전 나올 것 같다고. 가끔가다 상복 있는 작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가끔 의구심 들 때가 있어요. 좋아, 잘하고 좋은데 이게 과연 고해 베스트였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근데 이분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납득이 좀 돼요. 오늘 이제 숀텐 이 작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학에서 미술의 역사 관련된 미학과 이제 영문학을 전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림책 작가 출신들의 어떤 전공이나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그림만 온전히 전공을 해서 나중에 스토리텔링이나 내러티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그 전체적인 텍스트를 제작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뭐 문학으로 시작해서 오히려 글로 써는 표현 가능했던 부분들을 이제 그림까지 도전을 하다 보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분 어쨌든 미학을 전공을 하고 영문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림 표현이 조금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을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Nope. 이분이 일단은 대학 가기 전에 16살 때 아우렐리스라는 잡지에 16살의 나이에 사파를 또 거기에다가 실기도 합니다. 그림 쪽에 천부적 소질도 있었던 것 같고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뭐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죠. 월 2와 호튼에서 컨셉 아트를 담당하는 비주얼 아티스트로도 일을 했습니다. 이분의 그림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기발하고 그 상상 속의 존재들, 동물들이 많이 좀 등장을 해요. 로봇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고 최근 작품에서 이제 캔버스 위에 유화를 사용한 일러스트레이션들이 많았는데 묵직하고 그 예전에 명화 느낌이 나는 어떤 그 소재 자체의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림 자체도 디테일한 묘사에 능하고 유화를 사용하면 좀 지루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까 싶지만 다양한 레이아웃이나 구성들이 이런 뭔가 명화적 특성과 상상력이 결합해서 이 부분만의 초현실적인 그런 세계관을 확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화려한 커리어를 갖고 있는데 그 상대만 좀 몇 개를 언급을 하자면 일단은 그 2000년에 제작했던 그림책이 잃어버린 것이라는 작품을 출간을 했습니다. 2007년에 볼로냐 라가치 특별상을 또 받았고 이 작품이 이제 워낙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2011년경에 애니메이션으로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게 됐고 거기 이제 총 감독을 션 텐이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초입부에 말씀드렸던 오스카상 단편 애니메이션 부분의 수상을 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고요. 도착이라는 작품, 이 작품은 그림책인데 조금 더 그래픽 노블적인 좀 요소가 있기는 해요. 뉴 사우스웨일스 최고 문학상 뭐 올해의 책 2007년 오스트레일리아 어린이 도서위원회 올해 그림책상 2006년 뭐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최고 도서상 볼로냐 라가치 볼로냐 항상 껴있고 진짜 촥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림책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기념상까지 이제 2011년에 일찍 수상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20년에 백희나 작가가 이 상을 또 받았죠. 이너시티 스토리 이걸로 2020년에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까지 수상을 합니다. 또 더 재밌는 거는 휴고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소설, 문학, 뭐 다양한 부분, 영화 작품 뭐 이런 거 다 총동원해서 이제 SF 작품물 중에 그 해에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영예로운 상이죠. 이 상도 타요. 2010년, 11년. 이제 몇 가지를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는 빨간 나무예요. 2001년에 이제 출간됐던 빨간 나무인데 인간의 어떤 감정 내지는 그 삶의 배경에서의 어떤 우울한 상황들과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를 굉장히 잔잔한 시선으로 보여주는데 되게 추상적인 과정이잖아요. 뭔가 극복을 해내가고 심지어 그 극복을 해내가야 하는 타겟이 우울함이라는 감정이에요. 추상의 끝인데 마치 진짜 악몽을 꾼 듯한 인간의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 근원적인 공포나 어떤 감정의 회복 과정들을 일상을 배경으로 하는 독특한 상상 속의 존재들을 통해서 압도적이에요. 되게 텍스트가 설사 없어도 이 일러스트레이션만 보더라도 그 모든 전체적인 내러티브가 이해가 가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는 굉장히 아름다운 책이고 2006년에 개봉했던 그 화려한 수상작 중에 하나였던 도착. 이 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용이 이제 이민자들의 삶과 그 새로운 삶의 환경에서 적응해가는 과정들을 드러내는데 책 두께 좀 보세요. 하나 꼴러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마치 목탄으로 진행을 하는 듯한 되게 모노톤의 그림으로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분의 어떤 작품 그 뭐 미술 재료가 될 수도 있고 그림적 성향에서 또 한 발자국 나아간 거고 이 책이 텍스트가 없어요. 만화적 구성과 언어 어떤 그런 내러티브의 발전 과정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림책은 그림책인데 좀 더 그 그래픽 노블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분의 아버지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말레이시아 출신의 호주로 이제 넘어온 이민자이시고 그 아버지의 어떤 경험담과 이민자들의 어떤 수기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첫 장면도 보면 낡은 사진같이 이렇게 지금 요 테두리 자체를 이런 식으로 지금 꾸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 면지를 보시면
각국 다 어딘진 모르겠지만 그 이민자들의 뭔가가 고단한 삶과 그 오래된 역사를 단순히 그런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목탄의 어떤 재질감이 농축된 험난한 그 삶의 과정들을 그냥 비주얼적으로 그냥 다이렉트하게 보여주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한 그림 한 그림이 일러스트레이션 자체가 압도적인 그냥 도록 같아요. 도록. 그냥 소장욕을 이거 그냥 뽑아가지고 그냥 바로 붙이면 바로 갤러리 되는 여름의 규칙 2013년에 출간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정도에 출간을 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의 규칙입니다. 여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가 그 사계절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열정적이고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근데 그 여름과 규칙의 결합이에요. 한쪽에는 텍스트가 나와 있고 규칙이 되겠죠. 여름의 규칙이 됐고 한쪽 일러스트레이션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텍스트 내용이 초반에 보면 그 규칙들이 절대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뭔가 약간 부정어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좀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될 건데 왜 절대 뭐뭐 하지 말아라라는 부정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작가가 계획한 어떤 뭔가 내러티브의 요소들도 한번 생각해 볼 법하고 규칙은 굉장히 딱딱하고 부정적인데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은 도끼 엄청 커요 진짜. 현실의 끝판왕일 것 같은 삶의 배경 속에서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비현실적인 위치에 박혀 있어요. 이 여름이 갖고 있는 특유의 뭔가 이렇게 좀 팝한 느낌과 비현실적인 요소들까지 결합이 돼 있는 상태에서 부정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표현들이 더 극단적 대비를 이루고 있죠. 이 여름의 규칙을 어떻게 보일지는 좀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너시티는 콘텐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문학적 욕심을 조금 더 갖고 그것들이 잘 풀렸다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최소한 한 10대 중후반 다른 친구들은 그때부터 좀 어린 친구들이 읽기에는 살짝 난해할 수도 있기는 해요. 요소들이 재밌기는 한데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각 장마다 동물들이 나옵니다.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어떤 문학과 다양한 권리가 되겠죠. 인권, 지식 이런 부분에서 충족을 어느 정도 이룬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과 이런 동물의 생뚱맞은 공존,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언매치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물고기가 있다거나 뭐 여기 좀 뭐 고양이 머리 위에 이렇게 있다거나 콘텐이 분이 좋아하고 이제 영향받은 이제 작가들을 예술가들을 몇몇 얘기할 때 영화 감독으로서는 팀 버튼, 리들리 스콧, 스탠리 큐브릭을 얘기했고 화가는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이나 이제 뭐 초현실주의의 이제 끝판왕 르네 마그리트 이런 작가들을 좀 얘기했는데 그런 요소들이 조금씩 있어요. 리들리 스콧의 뭔가 그 우주적인 관점, 팀 버튼의 익살스러움이 좀 달라. 팀 버튼은 조금 더 좀 병맛. 프란시스 베이컨의 뭔가 현실의 비판적인 그런 시선을 유지한 채 르네 마그리트가 갖고 있는 그 비주얼에서 그냥 쨍하고 보여주는 철학적인 문제들까지가 이 그림에 조금 더 동물들이 각 장마다 나오고 이제 한 작품 한 작품이 약간 단편 작품이라고 볼 정도로 그냥 독립된 하나의 단편작으로도 굉장히 손색이 없을 만큼 단편작들 하나하나가 연결이 안 된 듯한데 연결이 된 듯한 그런 유기적인 어떤 뭔가 조화를 또 이루고 있어요. 특히나 각 장을 이루는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단문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단문이 이 그 각 장의 주제문이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돼지편 같은 경우도 그 첫 번째 문장이 우리 아파트 뒷방에는 가라앉고 있는 돼지가 한 마리가 있다. 이제 익숙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비현실적인 요소들과의 충돌에서 오는 불편함. 문장을 이루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되게 함축적으로 전달하려는 느낌들이 있고 이거의 끝판왕이 이제 올빼미 그 장인데 올빼미 장은 전체적으로 글 자체가 더 짧고 시의 운율, 이렇게 라임을 딱딱 맞춘 듯한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느껴져요. 현대사회를 기반으로 인간과 동물의 뭔가 불편한 공존과 뭔가 이 충격성에서 자연 보호에 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어요. 이 마지막 장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독자가 될 수 있고 작가 스스로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문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그토록 많이 싸웠을까? 우리는 퇴적물 속에서 모두 형제와 자매들을 한데 묶고 있는 것들을
조용히 기억한다.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을까에 대한 생각, 문제의식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오버웰밍이라는 그 단어를 저는 특히 이 이너시티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참 그림이 주옥 같죠 진짜. 좀 이래. 걸작 단계에 거의 근접하지 않았나. 지금 그랬잖아, 위인전 나올 것 같다니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어떻게 조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나 더 재미있는 책들 집중해서 더 분발해서 소개하러 오겠습니다.